2008년 8월 26일 새벽 4시경 영국 슈롭셔 중앙소방통제센터는 오스베스턴 저택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입구를 막고 있는 말 운반용 대형 트레일러 때문에 진입이 지연되었고 결국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화재로 인해 저택에서 살고 있던 가족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범인이 소방관들의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형 트레일러로 입구를 막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훨씬 더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행복했던 가족에게 적대감을 품었으며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한 범인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경찰은 회수한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그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1957년생인) 크리스토퍼 포스터는 어릴 때부터 성공이 그에게 정해진 운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니드는 크리스토퍼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눈썰미로 기회를 포착하고 항상 이익을 추구하는 똑똑하고 적극적인 아들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동생 앤드류와 함께 세일즈 디렉터였던 아버지를 본받아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꿈꿨지만 두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팽팽한 경쟁 관계였고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나중에 자신과 형의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를 서로 성향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반면 앤드류는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크리스토퍼의 강렬한 존재감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1987년에 질리안과 결혼했고 1993년에 외동딸인 커스티가 태어났습니다. 1980년대 후반 크리스토퍼는 매트리스를 판매하고 값싼 피자 상자를 단열재로 팔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1988년 7월 6일 파이퍼 알파 원유 추출 플랫폼 폭발 사고를 보고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고는 북해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로 원유 추출 플랫폼이 폭발해 167명이 목숨을 잃고 며칠 동안 불길이 계속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참사였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비극을 기회로 삼아 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하고 석유와 가스 추출 플랫폼을 위한 특수단열재를 개발했습니다. 여러 석유 회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제품의 효과를 증명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시연 준비를 했고 큰 재정적 위험을 감수한 끝에 만든 단열재 울버실드는 화염의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화재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며 주요 석유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고 크리스는 빠르게 백만장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급증했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확장과 함께 연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돈방석에 앉은 그는 마치 물 쓰듯 돈을 펑펑 썼습니다. 그는 매달 약 1,500만 원을 월급으로 책정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계좌에서 추가로 약 1,000만 원을 인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크리스토퍼의 순자산은 약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질리안은 즐겨보던 잡지에 실려있는 한 저택의 사진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부유한 마을인 메브룩에 있는 오스베스턴 하우스로 약 6만 5천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개인 호수와 승마장까지 갖춘 마치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저택이었습니다. 매매가는 약 26억 원이었으며 여전히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그 집에 반해버린 질리안은 남편에게 사달라고 졸랐고 크리스토퍼는 바로 그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들은 살고 있던 집을 급히 처분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오스베스턴 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 정착한 뒤
크리스토퍼와 질리안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각각 한 대씩 포르쉐를 구입했으며 제임스 본드 스타일의 에스턴 마틴, 레인지로버, 그리고 트랙터까지 다양한 차량을 소유했습니다. 딸 커스티는 최고급 사립 기숙학교에 입학했고 크리스토퍼는 그녀를 위해 여러 마리의 말을 사주었습니다. 학교에 있지 않을 때면 커스티는 말을 돌보거나 승마대회에 참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하면서도 다정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4마리의 개와 여러 마리의 비둘기를 키웠으며 고급스러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약 3억 원 상당의 앤틱 가구가 배치되어 있었고 가정부와 개인 비서를 고용해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한 취미는 총기 수집과 사격이었으며 고가의 총기들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교 파티를 자주 열었는데 어떤 파티는 무려 3일 동안 이어지기도 했고 한 번에 약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는 점점 충동적이고 난폭해져 갔습니다. 그는 총기를 집안 곳곳에 무심코 방치하는 위험한 습관을 가졌으며 사소한 일에도 거침없이 총을 사용했습니다. 비둘기가 자신의 차에 배설물을 떨어뜨리면 망설임 없이 총을 쏴서 죽였고 심지어 딸 커스티가 아끼던 반려견이 양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시골길로 데려가 잔인하게 쏴버렸습니다. 그의 성격은 점점 더 가차없어졌고 자신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과는 주저없이 연을 끊었습니다. 또한 그는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것을 즐겼으며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질리안 또한 하루 종일 미용 관리와 네일, 헤어케어에 시간을 들였으며 정기적으로 정형외과에 가서 시술을 받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은 자주 외국으로 휴가를 떠났고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며 값비싼 요리와 서비스를 누렸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여행 한 번에 약 4천만 원쯤은 가볍게 썼습니다. 어느덧 그의 소비 습관은 수입을 한참 넘어섰고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회사 자금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점점 깊은 재정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03년 크리스토퍼는 DRC라는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의 생산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DRC와의 독점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기업과 똑같은 계약을 체결해 결국 계약 위반으로 DRC에 고소당해 패소했습니다. 그의 특허는 무효화되었고 그의 회사는 급속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7년에는 회사가 청산 절차를 시작하고 급여가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는 외적인 사치를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오스베스턴 하우스를 3번이나 재담보로 잡고 20개 이상의 은행 계좌에서 초과 인출을 하며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와 갈등이 깊어진 회계사는 그를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했고 크리스는 부가가치세, 국민보험, 기타 세금을 연체하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그의 자존심이 깊이 흔들렸으며 점점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는 몇 차례 정신과를 찾아가 우울증을 진단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지만 담당 의사는 그의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8월 어느 날 크리스토퍼는 채권 추심 기관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일주일 후에 오스베스턴 하우스와 그의 자산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크리스토퍼는 부채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가장 괴로웠던 점은 가족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커스티는 그토록 아끼던 말들과 작별해야 할 것이고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토퍼는 자살 관련 사이트를 계속해서 검색했으며 가족 사진첩을 꺼내어 하나하나 넘기며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8월 25일 오후 50세의 크리스토퍼와 49세의 아내 질리안 그리고 15세 딸 커스티는 지인의 바베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과 웃고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8시 30분경 크리스토퍼는 아내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말했고 가족은 파티를 떠나 8시 44분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질리안은 평소처럼 11시 30분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커스티의 방으로 가서 잠잘 시간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친구와의 문자를 이어가지 못하게 강제로 인터넷을 껐습니다. 새벽 3시경 크리스토퍼는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들고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뒤통수를 쏘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커스티의 방으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는 크리스가 한 자루에 소총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개들이 있는 우리로 향했고 한 마리씩 머리에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 후 그는 마굿간으로 가서 말들에게도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모든 동물을 죽인 후 그는 마굿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카메라 속의 크리스토퍼는 마치 기계처럼 감정이 없는 모습으로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소방관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말을 운반하는 대형 트레일러를 집 입구에 세운 뒤 타이어를 총으로 쏘아 터뜨렸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집 오일 탱크에 호스를 연결해 200리터의 기름을 지하실로 흘려보냈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크리스토퍼는 오스베스턴 저택을 완전히 불태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리는 강한 통제욕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만약 자신이 이 모든 물질적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와 소지품에도 인화성 액체를 뿌렸고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아직 소총을 손에 쥔 채 크리스토퍼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망한 채 누워있는 아내의 곁에 누워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는 총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벽 4시 11분경 보안 카메라가 작동을 멈췄고 불길을 목격한 이웃이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지만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대형 트레일러가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겨우 장애물을 제거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소방관들은 거센 불길과 싸우며 사력을 다했고 이웃들은 저택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크리스토퍼 가족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랬습니다. 처음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부유한 사업가였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이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시신도 보안 카메라 영상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는 무려 3일이 걸렸고 불길이 사그라들자 수사관들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무너진 거실 아래에서 침대 위에 함께 누워있던 질리안과 크리스토퍼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커스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녀가 탈출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수사관들은 잔해 속에서 커스티의 유골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붓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유골을 수습했으며 그녀의 두개골 조각에서 총상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행의 동기를 두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크리스토퍼가 재산을 잃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그가 몰락을 받아들이기보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길을 택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크리스토퍼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니드는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크리스토퍼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 같은 행동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형제 앤드류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와 무려 16년간 왕래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형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었는지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어머니를 위해 화해를 고민했던 적도 있었지만 앤드류는 형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형과 다시 마주했을 때 분위기가 불편해지고 적대적인 상황이 벌어질까봐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는 어린 시절 크리스토퍼에게 정신적, 육체적, 심지어 성적인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거 때문에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켜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는 통제욕이 강하고 폭군적인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1999년 앤드류는 화해를 시도하며 진심 어린 편지를 보냈지만 크리스토퍼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어야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답장은 오히려 앤드류에게 상처를 안겼고 형이 과거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지 4개월 후인 2008년 12월 19일 15세 커스티와 49세 질리안을 위한 장례식이 마을 교회에서 조용히 거행되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참석한 경건한 합동 장례식이었고 모녀는 질리안 가족의 뜻에 따라 같은 묘지에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반면 크리스의 장례식은 별도로 진행되었고 그는 커스티와 질리안과는 떨어진 곳에 묻혔습니다. 참극이 벌어진 오스베스턴 저택은 몇 년간 불에 탄 잔해와 유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꿈에 그리던 대저택은 폐허로 변했고 2011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잔해가 철거되었습니다. 그 후 2012년에 매물로 나왔지만 매입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가격이 조정된 뒤 2014년에야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6개의 침실을 갖춘 새로운 주택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